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비타민 D 다 몰아보기입니다. 저장해 두면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비타민 D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죠. 어떤 거냐면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지,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을 챙겨줄 수가 있는 건지,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그리고 주사로 비타민 D 맞는 거랑 영양제로 복용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이득이 있는 건지 등등 비타민 D에 대한 모든 걸 정리해 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 이 비타민 D 섭취해야 되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좋은 품질의 비타민 D와 그리고 가성비 있는 비타민 D,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사면 안 되는 비타민 D 해외 직구 제품으로 한번 골라볼까 합니다. 당연히 광고는 아니겠죠. 자,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타민 D의 효능과 섭취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제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품질의 비타민 D, 바로 네이처스 플러스의 비타민 D3K2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가격도 괜찮고요, 비타민 K2도 제대로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타민 D3와 함께 K2를 드셨을 때 이득이 많이 있거든요. 뭐 필수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K2를 섭취했을 때 이런 경동맥 쪽의 석회화, 그리고 조직 석회화, 장기 석회화를 예방해주고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쏙쏙 나오고 있으니까요. D3를 드실 때 따로 드실 거면은 K2가 있는 걸 드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장점은 뭐냐면 딱 좋은 용량의 해외 제품치고는 한 알당 함량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D3가 1000단위, 비타민 K2가 MK7 형태로 1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유지 용량으로 1000에서 한 2000 정도, 그리고 비타민 K2는 50에서 한 200 정도, 한 중간 정도 용량이 딱 괜찮거든요. 100이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건강 유지 용량으로 하루에 하나씩 꾸준하게 챙기시면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완슨 비타민 D3 K2가 있는데요. 이 제품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함량 구성이 첫 번째 제품과 좀 달라서 가져와 봤고요. 비타민 D3가 2000, 그리고 비타민 K2가 MK7 형태로 75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 D를 잘 안 드셨던 분들이나 좀 애매하게 드셨던 분들은 한 2000 정도 드시면 좋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닥터스 베스트의 천연 K2 MK7 플러스 D3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엄밀히 따지면 비타민 K2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한 알당 비타민 K2가 180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D3가 1000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K2가 대단히 고가의 원료거든요. 비타민 D보다 한 100배 이상 비쌀 겁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비타민 K2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바뀐다고 할 정도로 고가의 원료이고, 비타민 K2는 어느 때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방 석회화나 뭐 장기 쪽에 뭐 방광 쪽에 석회가 좀 발견됐어요. 그래서 칼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이런 제품이죠. 비타민 D를 또 너무 높은 용량을 먹으면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K2를 같이 먹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K2 용량이 되게 중요한데 200까지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180 거의 끝까지 차 있는 거죠. 비타민 D는 기본 용량, 비타민 K2 용량을 최대치로 높여가지고 칼슘이 이상한 데로 가서 붙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비타민 K2를 고용량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와파린과 같은 혈액 응고약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거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K2가 들어간 거 용량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스완슨이 75, 내추럴 플러스가 100, 그 다음에 닥터스 베스트가 180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섭취할 때 비타민 내가 D3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비타민 D를 안 먹어서 내가 부족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이 제품을 드시면 돼요. CGN 비타민 D3 K2를 드시면 되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이 제품을 보면은 한 알에 비타민 D가 5000, 그리고 비타민 K2가 120 들어가 있죠. 보통 비타민 D를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은 한 4000 정도를 섭취를 권장드리거든요. 사실 5000은 거의 문제가 없고요, 10,000단위 이하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00단위짜리를 매일 한 2달 정도 먹게 되면은 비타민 D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K2가 들어가 있는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나우 리퀴드 D3 MK7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액상 형태이고요, 그리고 5방울당 용량이 비타민 D가 2500, 비타민 K2가 1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뭐 주스 같은 데나 우유 같은 데 한 방울 떨어뜨려 드는 용도로 하면 좋고, 위치아가
가동은 한 방울 주시면 됩니다. 비타민 D3가 500에 K2가 20 들어갑니다. 초등학생 정도는 2방울까지 가능합니다. 비타민 D가 1000에 K2가 40 들어가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는 2방울에서 4방울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가 1000에서 2000, 비타민 K2는 40에서 80 정도가 들어가니까 딱 좋죠. 알약 먹기 싫으신 분들 그리고 아이들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제 가성비 있는 비타민 D로 넘어갈게요. 가성비는 바로 닥터스베스트 D3 1000단입니다. 가장 기본 용량 1000 유지 용량이에요. 이게 엄청 저렴하죠. 지금 180알에 10,000원 언더이거든요. 아무튼 저렴합니다. 원래 저렴해요. 비타민 D는 한국도 저렴하고 미국도 저렴한데 이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뭐 직구냐 국내냐 차이가 없어요. 그냥 직구로 구매하셔도 되고 K2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명한 원료 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뭐 국내 해외 가릴 필요가 없는 제품이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게 바로 해외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 제품으로 드시는 게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알에 비타민 D가 1000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데일리로 건강 유지 목적으로 꾸준하게 섭취하는 그런 용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도 가성비죠. CGN의 비타민 D3 2000단위입니다. 이건 1000단위가 아니고 2000단위이고요. 가격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저렴합니다. 90종에 들어가 있는 게 6,000원 요 정도니까 되게 저렴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는 2000단위짜리 비타민 D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5000단위짜리예요. 닥터스베스트 비타민 D3 5000단위입니다. 이건 360알짜리 구매하시면 한 알에 37원, 엄청 저렴하죠. 이거는 비타민 D가 한 알에 5000단위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평소에 먹지 않으셨던 분들, 종합 비타민이나 다른 데 안 들어가 있고 영양제 입문자들은 비타민 D 5000단위짜리를 한 2달, 뭐 최대 3달 정도 먹게 되면은 비타민 D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에 하나씩 먹거나 이 제품을, 또는 3일에 하나 먹거나 용량을 낮춘 걸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죠.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나우푸드 추어블 비타민 D3인데요. 이건 그냥 애기들용, 아이들용, 초등학생용 깨물어 먹는 비타민 D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당연히 저렴합니다. 추어블이 좀 비싼데 원래 보통 이건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한 알에 1000단위가 들어가 있고 그냥 정제인데 맛이 괜찮은 제품이라서 그냥 간식 대용으로 아이들한테 하나 줄 수 있는 아이들용 추어블이고요. 어른들도 나는 도저히 정제 먹기 싫다 이러신 분들, 깨물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허기지고 그럴 때 그냥 간식용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과자 한두 조각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거든요. 가성비 제품 마지막이 바로 나우푸드의 리퀴드 비타민 D3인데요. 이 제품은 리퀴드 액상 형태의 기름 형태의 비타민 D3입니다. 원래 워낙 저렴한 제품이고요. 한 방울에 비타민 D가 1000단위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초등학생 한 방울, 청소년부터 어른까지는 뭐 한 방울부터 4방울까지 섭취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사지 말아야 될 해외 직구 비타민 D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은 이런 유형을 조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의미 없이 비싼 거예요.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건 비싸거든요. 말씀드렸죠. 비타민 D3나 K2는 어차피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거고 어렵지 않은 공정이기 때문에 오메가3나 유산균처럼 품질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성비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 브랜드 회사들은 고가 전략의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요.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낭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D3에다가 K2가 함께 들어갔는데 K2가 MK7 형태가 아니라 MK4의 형태. 그러니까 MK7은 일반적으로 용량을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만 먹어도 오랫동안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지속되는데 MK4 형태는 훨씬 더 고용량을 먹어야 되고 반감기가 뭐 한두 시간으로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되는 거야. 보통 그래서 MK4랑 MK7을 같이 섭취하는 경우는 있어도 MK4가 들어가 있는 비타민 D3는 보통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쏜리서치의 비타민 D 1000입니다. 쏜이 좋은 건 알겠는데 비타민 D를 굳이 이걸로 먹을 필요가 없죠. 앞서 말씀드렸던 가성비 제품 대비 가격이 5배가 비쌉니다. 이거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타민 D 1000이 들어간 게 다거든요. 물론 부영제 뭐 좀 빼고 어쩌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비타민 D 자체가 중요하죠. 쏜 배제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닥터 메르콜라 비타민 D3 K2인데요. 이 제품은 앞에서 뭐 100% 비교할 건 없는데 닥터스베스트처럼 MK7 형태의 비타민 K2가 180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D가 5000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게 CGN 비타민 D3 K2 5000에 120인가 들어있었죠. 그걸 감안하고라도 요게 지금 가격을 보면은 한 알에 1,400원이거든요. 근데 CGN 제품은 200원대예요. 7배 비싸거든요. 대략 6, 7배? 비타민 K2가 좀 더 들어있다 쳐도 그럼 비타민
K2를 닥터스 베스트 걸 먹고 여기다가 비타민 D를 추가하더라도 한 대여섯 배가 비싼 거거든요. 아무튼 가격이 쓸데기 없이 비싼 제품 이런 걸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제품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쏜 비타민 DK2 액상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가격은 비쌀 뿐더러 두 방울당 용량이 비타민 D가 1000단이고 비타민 K2가 200 마이크로그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거 아니야? 쏜치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바로 MK4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밑에 써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비타민 K2는 이왕이면 MK7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좋은 품질,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사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봤고요. 비타민 D의 효능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뼈 건강에 좋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면역에도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면역세포가 분화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호흡기 감염 같은 것들 예방하고 기침이나 뭐 또 코로나 같은 거 예방하는 작용도 있고요.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도 있고요. 장 건강이나 뇌 건강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어떤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을 피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향성을 띱니다. 비타민 D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채워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 용량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 아예 비타민 D 자체를 드신 적이 없는 분들이거나 한 1년 이상 비타민 D를 드신 적이 없는 분들은 비타민 D를 4에서 5천 단위를 2에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드시면 수치가 정상 범위로 쫙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 용량으로 4에서 5천짜리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먹거나 남는 게 있으면 아까우니까요. 또는 1000에서 2000 단위로 바꿔서 그걸 꾸준하게 드시면 되고요. 보통 비타민 D를 내가 신경 써서 먹지 않았지만 종합 비타민제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다, 이것저것 오메가3에 들어있어서 계산은 안 해봤지만 먹고 있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1000 단위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햇볕을 많이 쐬시는 분들, 밖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0 단위 정도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들약. 비타민 D는 한국 사람들의 한 90에서 95%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이 좀 더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어떤 정상 혈중 수치는 30에서 60 정도입니다. 6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한국 사람들의 비타민 D 수치가 한 15 이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다 먹는 게 이점이 크고 섭취했을 때 얻는 이득이 큽니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같은 걸 예방하거나 면역력을 높이거나 항암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질환들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인들보다 낮아요, 유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비타민 D를 채워주는 게 대부분의 질환에 꼭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채워주는 게 좋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D의 부작용이 언제 생기냐면은 너무 많이 채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용량을 먹었을 때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대부분이다. 자, 그렇다면은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4000 IU 하루에 그 정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종합 비타민에 한 400에서 1000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용량을 잘 계산하셔야 되고 합산 용량을 따져봐야 됩니다. 오메가3에 일부 들어가 있고 종합 비타민에 일부 들어가 있고 칼슘, 마그네슘 제품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걸 합산해서 하루에 얼마나 먹나를 체크해 보시고요. 4000 이하를 섭취한다면은 내가 안전하게 먹고 있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0 정도를 6개월 정도를 먹게 되면 정상 수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유지 용량으로 1000에서 한 2000 정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은 안전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용량으로 유지가 된다. 자, 이를 기반으로 비타민 D의 부작용 증상부터 빨리 말씀드리자면, 그 유명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은 메스꺼움 구토가 발생된다고 했고,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위장 장애 중에서 변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방향실조나 신경쇠약 같은 게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신장 결석, 요로결석, 신장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고칼슘 혈증의 증상입니다. 더 좀 치명적인 부작용은 신장결석입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섭취할 때 용량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데이터상 보니까 비타민 D가 독성을 띠는 경우가 한 150
이상일 때였습니다. 30 이상이 정상인데 많이 높죠. 비타민 D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56세 여성이 13만 단위의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이 4,000 이하인데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한 3, 40배를 먹었는데 이랬더니 혈중 칼슘 농도가 많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신장 결석과 심각한 신장에 손상이 발생됐다라는 케이스가 보고됐고, 두 번째 부작용은 어떤 게 있냐면은 18개월의 영아에게 매일 5만 단위의 비타민 D를 3개월 동안 투여했더니 설사 복통과 같은 심각한 위장 장애가 발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으로는 정신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4세 남성이 20만 단위를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4,000 단위의 50배 용량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먹었더니 정신착란과 신경쇠약, 그다음에 혼란 이런 게 생겼고, 입원하고 나서 10일간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정신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비타민 D를 적정한 용량을 섭취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4,000 이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00단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비타민 K2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3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장에서 칼슘을 끌어와서 혈중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뼈로 보내주는 역할도 하지만, 비타민 K2가 적극적으로 혈중에 있는 칼슘 그리고 조직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줍니다. 고칼슘 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K2죠. 작년 봄부터 비타민 K2가 허가를 받아서 이 제품화돼서 나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비타민 D3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2도 챙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들약?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부작용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독자님들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문제가 있는 건지 기사가 왜곡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에서 120만 명의 비타민 D 혈중 검사를 한 샘플을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 비타민 D 그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과잉이라고 저도 깜짝 놀라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사람들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검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 정상 범위가 30부터 100까지거든요.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먼저 하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혈중 농도가 50을 넘는 비율이 2020년에는 4.4%였는데 2022년에 6.2%로 증가했다. 1점 몇 프로 증가한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40% 정도가 증가한 거죠. 100을 초과하는 비율은 0.09%에서 0.12%로 33%가 상승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요. 매우 드물지만 독성을 띌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꾸준하게 증가를 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을 띠는 150 이상 넘는 분들도 0.01% 정도로 꾸준하게 검출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보다 100을 넘는 분들이 더 증가했다. 0.09%에서 0.12%로 33%가 상승한 겁니다. 10,000명 중에서 9명이 10,000명 중에서 12명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인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0에서 100 사이에서 30부터 100으로 증가할수록 부작용의 빈도가 늘어난다라는 합리적인 데이터가 있나를 좀 찾아봤는데 없고요. 100에서 150까지 증가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긴 합니다. 요로결석이나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따라서 50부터 100까지 사이에 그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이 좀 증가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 여전히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지만, 비타민 D의 부작용의 증상들 좀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고칼슘 혈증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 비타민 D가 정말로 많이 과잉이고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석회화 같은 게 생겨가지고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같은 게 생겨서 등이 아프고 소변 볼 때 아픈 거 아주 드뭅니다. 식욕부진이나 구역구토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되게 갈증이 심해지는 거, 많이 피곤하고 무기력증이 생길 수 있고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 그 정도가 고칼슘 혈증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죠. 아무튼 비타민 D는 대단히 안전한데 너무나 많이 먹지는 말자고요. 비타민 D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권장 섭취량 400에서 한 600, 최대 상한 섭취량이 4000입니다. 우리 몸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데이터마다 좀 상이하지만 한 500에서 1000단위 정도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게 되면은 한 10 정도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한
15, 6, 7 이 정도인데 1000 이상을 먹어야지 30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과하게 발현되거나 중복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0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는 4000 이하로 섭취하는 게 가장 기본, 그리고 유지 용량으로는 한 1000단위에서 2000단위를 섭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지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드시는 거에 비타민 D의 합산 용량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들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타민 D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독성이 큰일 났어요, 이러한 기사가 있어서 데이터 찾아보니까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 50 이상인 사람이 좀 늘어났고 100을 초과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9명이었던 게 10,000명 중에 12명으로 늘어났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 거의 늘어난 건 아닌데 기사가 좀 어그로를 끈 거죠. 비타민 D는 적정 섭취량을 섭취한다면 거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려치 마시고 꾸준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약들약 자, 비타민 D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주사로 맞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 영상 꼭 집중해 주시고요.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거랑 매일 하나씩 먹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은 이 비타민 D 많이들 챙겨 드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하셔야 되고, 병원에서도 피 검사를 한 다음에 비타민 D를 섭취를 권장하거나 주사로 맞게 되죠. 이러한 비타민 D 주사로 맞는 거랑 비타민 D를 이렇게 경구로 섭취하는 거랑 매일매일 어떤 게 이득이 되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피 검사의 경향성을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질병이 생겼다는 건 아니고 그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그리고 면역력, 항암 작용, 여성 호르몬 작용, 피부 관련된 거, 대부분의 질환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는 제가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나옵니다. 극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채워졌을 때 이득이 되게 많은 게 비타민 D인데요. 이 비타민 D가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병원에서 주사를 계속 맞는 거,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맞는 거랑 비타민 D를 매일 먹는 거랑 어떤 게 낫나요? 여기 관련된 최신 논문이 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는 비타민 D를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은 한 4000 단위를 한 6개월 정도 쭉 먹고 유지 용량으로 1000에서 2000을 매일 먹는다. 이러면은 정상 수치인 30에서 70 사이 한 50 정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한 달에서 세 달 범위 양을 한 방에 맞는 거예요. 맞으면 그게 간에 저장되고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주사로 맞기도 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데이터상 혈중 농도는 주사를 한 번에 맞거나 매일 먹거나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매일 먹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금액적으로도 매일 먹는 게 더 이득이에요. 주사가 더 비쌉니다. 자, 2023년에 발표된 잘 만들어진 논문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 논문은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그 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나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대규모로 잘 설계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이 기관이 어디냐면은 독일 암연구센터이고요. 근무자가 3000명, 1000명 이상이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노벨상이 2명이나 나올 정도로 되게 권위 있는 대규모 연구기관입니다. 여기랑 미국 하버드 의대 등이 함께 연구를 한 데이터이고요. 저널 자체도 상당히 신뢰 있는 저널이고, 총 14개의 논문을 통계적인 유의성을 체크하고 IPD라는 후속적인 연구까지 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각 연구를 수행한 기관에 연락을 해서 환자 데이터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통계적인 분석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한 그런 연구예요. 그 논문의 데이터만 가지고 메타 분석이라는 통계적인 데이터 값도 뽑아내고 환자들의 개개인적인 데이터도 다 받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본 이중으로 검증한 데이터입니다. 상당히 신뢰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은 비타민 D를 대략적으로 400에서 4000 단위를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을 평균 1년에서 7년 정도 연구를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보통 50 정도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봤어요. 그랬을 때 결과를 뽑아보니까 암 사망률이 한 6% 정도 비타민 D를 먹은 사람이 감소했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먹었을 때 암에 의한 사망률을 낮춰
맞춰주지 않네? 라는 데이터가 나왔죠. 이상하네, 연구진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10개의 논문에서는 비타민 D를 매일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4개의 논문에서는 비타민 D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4달에 한 번 정도를 한 번에 맞는 그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비타민 D를 매일 먹는 사람 따로 해보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주기적으로 맞는 사람을 따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메타 분석을 다시 했어요. 해보니까 재밌게도 암에 의한 사망률이 비타민 D를 꾸준하게 섭취하면은 1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의적으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또는 4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주사로 비타민 D를 맞는 사람들은 암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 유의미한 통계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니까 미국, 유럽은 암에 의한 사망률이 한 13% 정도 감소했는데, 아시아, 호주 쪽은 암에 의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미국과 유럽은 매일 먹는 데이터였고요. 일본과 호주 이 두 개의 나라에서는 주사로 맞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에게서 더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남성에게서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기준으로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17% 감소, 그리고 남성이 27% 감소, 여성보다 좀 더 유의미했다. 남성이 술, 담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효과가 더 잘 나타났을 거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이미 발생한 사람보다는 암의 진단 전에 예방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조사한 자료는 정상 범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보다 미친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90% 정도? 적게는 8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이런 사람 대상으로 검사를 했다면 비타민 D 섭취로 인한 암 예방 효과가 더 극대화됐을 거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비타민 D를 매일 먹는 거랑 주기적으로 맞는 거랑 차이가 났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추정하는 바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라는 거는 매일 먹거나 주사로 맞거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평균 나눠보면. 그런데 이거는 비활성형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한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 몸의 간대사에 의해서 비타민 D가 활성형이 돼야 돼요. 활성형이 직접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계에 자극을 주는데, 비활성형 농도는 맞춰지더라도 고용량 비타민 D를 주사로 한 번에 맞는다면 우리 몸에 24하이드록실라제라는 비타민 D를 분해하는 효소의 농도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비활성형 비타민 D, 활성형 비타민 D 둘 중에서 활성형 비타민 D를 훨씬 더 빠르게 분해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한 번에 몇 달분씩 주사로 맞게 되면은 그 효소가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비타민 D 활성도가 낮아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게 빨리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평소에 먹는 거에 몇십 배를 한 번에 먹게 되면은 비타민 D를 분해하는 효소 수치가 확 높아지고 천천히 떨어진다고 해요. 몇 주간에 걸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의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타민 D를 고용량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주사로 몇십만 단위를 맞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비타민 D 활성형에 우리 몸에 작동하는 거를 방해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을 찾아보면은 고용량으로 주사로 맞는 사람과 매일 먹는 사람의 그 노인 기준으로 낙상에 의한 골절 위험도를 예방해주나, 이걸 데이터를 봤을 때 고용량을 맞게 되면은 오히려 낙상에 의한 그 골절의 위험도가 15에서 26% 정도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데이터에서도 폐렴이나 감기 같은 거, 상기도 감염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월 단위로 주사로 맞게 되면은 매일 먹는 건 효과가 있는데 월 단위로 주사로 맞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죠. 이런 게 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는 게 낫죠. 그리고 주사로 맞는 게 한 2, 3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 한 달분이 저렴하게 구하면은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매일 먹는 게 효율도 좋은데 주사로 맞는 거 대비 가격도 저렴하다. 그럼 뭐가 나을지 자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양제 특성상 변인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타 분석의 어떤 근거 수준이 높더라도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봐주시지만, 근거 수준이 높은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논문과 함께 봤을 때 매일 먹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주사로 맞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몇 달에 한 번 맞는 거니까. 매일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주사 활용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매일 먹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사들의 빨간 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세 분의 약사님과 함께 팩트를 때려주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무서운데 인사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훈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스맨TV 장모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식약사 박소연입니다. 고약사입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 비타민 D 얼마나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먹거나 이렇게 대중화된 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비타민 D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비타민 D 검사 받으셨나요, 다들? 보통 피 검사할 때 다 나오는 편이죠. 이게 근데 급여가 안 돼서 비급여로 추가해야 돼요. 한 45,000원 정도. 45,000원? 네, 꽤 비싸요. 꽤 비싸네요. 네. 저는 이번에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다 받았습니다. 음. 받았는데 비타민 D가 거기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메디스맨 약사님은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줄 몰랐는데 이제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럼 수치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세 분 다? 저는 일단 기가 막히게 딱 30을 와우. 맞춰요. 원하는 수치. 원하는 수치. 약사님 몇 저도 나오? 32. 32. 약사님 저는 약사 초창기에 8 나왔어요. 8? 네, 8. 약사 초창기. 거의 그러면은 결핍이죠. 힘든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이거 쉴것 문제가 같은데. 많죠. 아, 근데 최근에 쟀을 때는 제가 이번에 비타민 D를 만들었잖아요. 아 샘플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고 쟀더니 50까지? 뭐 57? 좀 넘어갔으면은 동공 흔들릴 뻔했는데 우리 메디. 저 57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비타민 D에 대한 이제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 이거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비타민 D에 대한 정보를 질문화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비타민 D는 햇볕 많이 쐬면 충분하고 선크림을 바르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광욕을 하면은 괜찮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자전거를 타 또는 밖에서 일을 해 이러신 분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그런 분들은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될까요? 맨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바깥 생활이나 많이 하면은 잘 합성이 되니까 굳이 먹을 필요 있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위도, 경도 이런 지리적인 상황, 계절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월에서 3월 그 가을에서 이제 겨울 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애초에 자외선이 구름에 가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한 충분한 양의 자외선이 애초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햇빛의 어떤 각도나 그런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깥에 있는다고 해도 피부 합성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4월부터 그 9월 사이 이제 여름부터 초, 가을 정도 부분은 어떠냐 그때도 오전 10시에서 한 오후 3시? 그 사이 때만 그 자외선이 충분히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외선이 애초에 피부에 합성될 만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오전 10시에서 3시쯤은 실내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뭐 학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뭐 햇빛을 통해서 피부 합성을 한다? 그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내과 밑에서 근무해보면 농사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부족하더라고요. 아, 놀랍게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보면서 그 기능학 검사를 하시는 병원이었는데 저희 동네가 논밭이 좀 있어서 네,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께서 검사 받으러 많이 와요. 그리고 거기가 연합내과도 하고 있어서 건강검진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농사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다 부족해. 실제 우리나라 KNA인즈 데이터를 봤는데 평균 비타민 D 혈중 농도 수치가 한 16, 17 정도밖에 안 돼요. 20이 안 되는 사람이 한 70% 정도?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27? 27.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평균적인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 이상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식 때문일까요? 뭐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랑 이제 위치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선크림만 발라도 그거 한 90몇 프로 정도 합성률 떨어져 버리고 내가 창가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에 있는 유리창 기준으로 햇빛이 그걸 통과하면은 자외선이 다 날아가 막혀버린대요. 그래서 뭐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합성이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창문이 그 UVA는 통과시키고 UVB는 뭐 막는 창문에서 햇빛 받아도 피부만 나이가 들고 비타민 D 합성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데이터 그런가 보네요. 비타민 D를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높여야 되는지 비타민 D의 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웨이스맨 약사님은 비타민 D를 어느 때 권장을 하시나요? 일단은 결핍 우려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우려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평균 수치가 한 17 정도니까 그래도 20은 넘겨야 되거든요. 이제 20 언더 혹은 뭐 극단적으로 10 언더 이렇게 되면은 각종 뭐 암 발병률,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 면역 기능 저하, 뭐 불면증 이런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다 안 좋아지죠, 뭐. 이게 다 안 좋아져요. 그 데이터 보면 놀랍게도 경향성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결과값이 이제 인과관계는 모르지만 아픈 사람들의 비타민 D 수치를 보면 낮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비타민 D를 일단 수치를 높이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는 맞나요? 결핍이 절대 되지 않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20 정도 기준 언더에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급격하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채워놔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작용이라 하는 걸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맞춰 놓는 게 아하. 좋은 거고. 근데 다만 이슈가 되는 거는 그 농도를 더 이제 추가하고 더 보강을 해준다 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뭐가 더 좋아지고 하는 이점이 있나? 아하. 이제 요거는 물음표인 것 아, 같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비타민 D의 그 결핍에 대한 기준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핍에 대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20 이하는 불충분, 10 불충분? 이하는 결핍 이런 10 이하는 식으로 학계에서 12. 원래는 뭐 학회마다 주장하는 바가 살짝 음. 달랐었는데 네. 이전에 그 약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엔도크린 소사이어티에서 이전에 네. 한 30 이상을 권고한다 그리고 40에서 60 정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아. 했었는데 2024년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그걸 폐지했어요. 아, 그러면은 요 뒤에서 썰을 준비해 주실 거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그러면 10 이하는 결핍이 가깝고 20 이하는 부족한 거고.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네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30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30 이하가 부족하다. 맞아요. 그리고 건강검진상에도 음. 그 기준이 30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 그게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검사지를 제너럴하게? 받거나 제너럴하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통보를 받을 때 그 네네. 기준이 30으로 아니 공식적인 거 아닌 건지 한번 뒤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30 이하는 좀 부족한 거고 30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치를 잡는 거고 30에서 60인가요 수치가? 이상적인 게? 이게 건강검진 검사지마다 또 100 다르긴 이하도 한데 30에서 100을 잡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거 채웠을 때 이득되는 게 어떤 거예요? 채웠을 때 데이터상으로 보여주는 이득.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감염률에 대한 뭐 그런 거나 상기도 감염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약사님이 좀 유의 깊게 보시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비타민 D가 결핍인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뭐 감염 정도, 면역 정도라던가 당뇨의 진행이라던가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아니면 여성 질환, 네. 다당성 난소 증후군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의 분명한 차이가 보여지긴 합니다. 암은 어때요? 메디슨 선생님. 결핍에서 이제 충분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모든 발병률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암이? 예. 그러면 암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 비타민 D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결핍을 막아야 된다는 막아야 느낌. 된다. 예. 일단 결핍을 막아야지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비타민 D 같은 녀석은 다른 영양제 성분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영양제 성분은 우리가 그거를 더 적극 섭취를 해서 그거에 비례하는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근데 D의 경우에는 이거를 막 열심히 먹어서 어떤 퍼포먼스가 난다기보다는 결핍을 항상 막고 결핍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서 활용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요거를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희 한 10년 전에 비타민 D 메가도즈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한 번에 한 5만 단위 먹어야 된다. 5만 단위씩 매일 먹자. 5만을요? 네, 막 진짜 그랬어요. 10,000단 이상 먹는 걸 권장은 하지 않았지만. 태블릿으로도 있기도 하고. 네, 아니 그거를 약사님들 학회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군소학회 같은 데서 뭐 5만까지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이 먹게 하고 컨디션 저하되신 분들은 만 이상 유지해라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요즘에는 조금 안 맞는 거겠네요, 그러면. 단기간은 가능할 듯. 단기간. 맞아요. 하긴 주사로도 맞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죠.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경고로 섭취했을 때 가장 브로드하게 다 따졌을 때 음. 2000 IU가 음. 가장 무난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0으로도 유지가 가능하고 음. 뭐 만일에 대비해서 2000도 괜찮다. 네, 그래서 예. 범위로 얘기하면은 1000에서 2000 사이가 2000 사이? 가장 명확하고 근데 제품 단위가 보통 뭐 한 개로 나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2000까지는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2000 이게 약사님도 애초에 결핍인 기준 20, 30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비타민 D를 먹을수록 원래 PTH라는 호르몬이 감소를 하는데 이 비타민 D를 일정 이상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그게 포화가 돼요. 그래서 포화되는 그 지점이 20 혹은 30이다 해서 그 이상 먹는 거에 대한 이점이 불분명하다라고 된 불분명하다. 거지 20, 30을 조금 넘어선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타겟해야 되고 정확히 얼마를 먹어야 하냐가 저는 굳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포화되는 곡선도 본인에게 필요한 비타민 D 용량도 개개인마다 다른데 일단 최소한의 결핍을 막으려면은 최소 1000 정도는 드시는 1000 게 정도? 좋다. 성인 기준. 근데 이제 노멀하게는 2000도 괜찮고 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비만이거나 임산부거나 뭐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4000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정리하자면은 1000에서 2000 정도로 맞습니다. 유지할 수 있고 특이한 케이스는 4000까지. 저는 4000 권장하거든요. 상한 섭취량이 4000이니까 필요에 따라 4000을 권장하고 그런데 그 안전한 용량은 보통 RDA가 뭐 400에서 600이지만 1000에서 한 2000까지는 안전하다. 그 정도로
보통 어떤 단위든 상관없이 12주 정도를 섭취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포화에 다다른다고 보거든요. 안정적인 농도가 고정이 되는데 1000 단위를 먹으면 5에서 10 정도에서 멈추고 말씀하셨던 4000 정도를 먹으면은 내 원래 수치에서 한 15에서 30 정도 올라가서 멈추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정도 범위로 1000일 때 5에서 10 정도씩 올라간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 D의 수치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나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딥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D 섭취 가이드라인에 대한 뒷얘기가 좀 있대요. 이게 뭐 외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고요. 근데 메디스맨 약사가 준비한 걸 보니까 이런 있구나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있어 보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마이크로홀릭 홀릭 박사의 뒷이야기. 왜 비타민 D가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싶어서. 이게 사실 뭐 제 특집처럼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좀 비타민 D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명확히 먼저 하자면은 꼭 먹어야 돼요. 결핍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수치를 높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필요 이상으로 수치를 높일 때 검증된 이점이 없어요. 거의 없고 미묘하지만 리스크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학회나 그런 데서 비타민 D 수치를 과도하게 높이는 걸 권장하는 게 맞냐라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뭔가 이슈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뇨 이점 오늘 우리 왜? 찾은 논문 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저도 되게 놀랐는데 네. 전당뇨인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4,000IU씩 5년 정도 먹였을 때 혈중 농도가 한 4, 50 됐을 때 당뇨 위험이 한 52% 감소. 혈중 농도 50 넘어가면 71% 감소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당뇨 사람이면은 조금 아, 더 높여야 충분하게 된다? 먹어도 아. 괜찮겠다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특이 케이스. 특이 케이스.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특이 케이스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거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마이클 홀릭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슈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단은 제가 3년 전에 제 유튜브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 검사를 하면은 30에서 100이 정상 수치라고 나오는데 네. 그 기준이 마련된 가장 그 근거가 된 사람.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갑자기 막 원흉이죠. 원흉이야. 이분이 보니까 비타민 D의 합성 경로를 규명한 박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규명을 해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수치를 뭔가 높이지 않아도 되는 높였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올릭이라는 사람이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비타민 D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서 그게 지금 우리 뭐 혈액 검사하면 나오는 30에서 100이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이제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비타민 D 결핍이 90%다. 90%는 이제 30 이상을 정상 수치로 놨을 때 결핍이 90%가 되는 거고 사실 20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결핍자가 많진 않아요. 6, 70%. 6, 70%. 6, 70%. 이분이 수치를 과도하게 높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뭐야? 아니 너무 웃겨. 이거 뭐 인덱싱까지 다 해놨어. 리뷰 논문 써왔다니까. 뭐예요? 이게 뉴욕 타임스에 있는 기사거든요. 어두운 자금이 숨어 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비타민 D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게다가 비타민 D를 검사해서 수치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관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마이클 홀릭이에요. 진짜요? 근데 마이클 홀릭이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큰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게 이제 한두 푼이 아니라 거의 몇 억대의 그런 로비를 받고 있었다. 뒷광고 하신 건가요? 거의 그렇죠. 처음에 이 마이클 홀릭이라는 분이 그 비타민 D만 400편 이상 논문을 썼는 그런 분이다 보니 그 파트에서는 엄청 권위자처럼 되어 있고 입김도 세고 그리고 원래 학계 쪽에 아무래도 은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은 교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또 그런가 보다 하는 영향이 있잖아요 경향성이.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바탕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고 원래는 좋은 분이었을 수도 있으나 이제 여러 군데서 스폰을 받았었죠.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비타민 D 혈액 수치 검사하는 검사 장비 업체 그리고 UV 배드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 가가지고 UV 쬐가지고 비타민 D를 합성시킨다 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스폰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연구의 방향을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아, 근데 30이라는 수치가 그러면 이분이 어떤 논리적 정확성을 가지고 뭔가 가이드를 제시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010년 때쯤이었는데 음. 그때 독립기관에 해당하는 다른 어떤 기관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1,몇백 편짜리 그 비타민 D 가이드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면에 동시에 거의 1년도 안 된 차이로 마이크홀릭 팀에서 어떤 결과를 냈었는데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작은 단위의 어떤 근거로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대규모고 더 꼼꼼한 어떤 기준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대중들에게 관리할 때 이게 더 효율적이고 좋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 이게 채택이 되었고 근데 임상의들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진료를 할 때 명확한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많이 채택했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롤릭이라는 사람이 사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연구가 다 틀린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그 당시에도 되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두 가지 이제 방향성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IOM 지금 이름이 NAM으로 바뀐 것 같은데 IOM에서는 20에서 30을 베스트라고 이제 권고를 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IOM 거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이크롤릭 쪽에서 30 이상을 넘겨야 된다. 넘겨야 뭐 된다. 베스트는 더 높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서 되게 몇 년 동안 이 논쟁이 되게 지속되어 왔었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수치에 대한 거는 여전히 30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네. 2024년에 네. 그 원래 마이클 홀릭 그 교수님이 주창했던 그 집단이었던 거기에서 사과 같은 걸 공표를 하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되었다 네. 사실 그래서 30이라는 기준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철폐하겠다. 아. 그래서 내분비학회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가이드를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국제적으로 원래 그거를 주장했던 기관에서는 30 기준을 없앴고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은 교정이 일어났고요. 어떻게 다만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기 검진할 때 항상 언급되는 항목이 비타민 D가 있었다 무조건 치면은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그게 건강상 그걸 매번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뭔가 의심이 될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껴라.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일괄적인 수치 농도를 지향하기보다는 개개인별로 더 세분화해서 나에게 적합한 게 뭔지를 알려줘야 한다. 그럼 그 가이드가 수치가 따로 정해져서 나온 건 아닌가요? 그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더 이상 30을 타겟으로 하는 걸 지지하지 않겠다. 아, 이제 아예 기준을 얘기하지 없어졌어. 않겠다? 네, 이제 발 근데- 빼겠다는 거네. 근데 기존에 30 이거 철회하겠다. 아. 그리고 루틴한 검사 권고했던 거 철회하겠다. 그러면은 얘네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또 기준치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30은 날라갔지만 아까 20은? 제 말했는 다른 기관이 IOM 거기에서 굉장한 많은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제안했던 게 20은 넘기자. 60% 정도겠네요. 한국 사람들 결핍률이 그러면. 60. 그러면은 나쁜 말로 똥을 싸놓은 애들이 똥을 치운 거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이크롤릭 씨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 입김이 줄어드니까 의견을 바꾼 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고 심지어 또 마이크롤릭 씨가 어디서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하겠네.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아, 진짜. 그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인더그린 소사이어티에다가 그건 또 진심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궁금해요. 그분의 입김이 들어간 논문들. 그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완전 수치가 엄청 높아졌을 때, 예를 들어 40에서 60 정도 됐을 때, 그 몇 가지 이득이 된다라는 논문이 소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대부분이 그래스루트 헬스라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업체인데 거기에 자문으로 마이크롤릭 씨가 있습니다. 무슨 유방암 발병률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낮아진다는 80%. 연구 디자인이 그렇게 막 좋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 막 길게 설명드리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무슨 RCT나 뭐 메타 분석 그런 수준의 에비던스라고 보기엔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모든 연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암 발병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40에서 69가네요. 예. 30이라는 수치에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용량도 1000에서 2000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관리하는 정도. 그리고 피 검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권고가 나왔다고 하지만 하게 됐을 때 20 이하로 떨어지면 관리를 해야겠다 정도의 시그널을 받으면 될까요? 네. 그게 용지를 받아보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20은 넘었는데 21부터 한 29 그런 데 사이 보면은 경계 뜨지. 부족 예, 예.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것 때문에 막 더 뭘 해야 되나 주사를 맞아야 되나 당장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20 언더로 내려가는 거는 확실한 결핍이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40에서 60에 대한 데이터가 좀 모호한데 30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타협을? 좀 그런가? 근데 이게 또 약간 그러면은 진짜 네. 4, 50 나온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아, 사실 네. 비타민 D가 상당히 안전하고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비타민 D를 막 먹는다고 혈중 농도가 막 오르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점점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 드시던 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 혈중 농도가 150 아래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네. 있긴 해요. 그냥 이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는 거 정보 전달 목적이니까요. 또 병원 가서 따지시면 안 됩니다. 아, 왜 검사를 시켰냐고. 그럼 안 되고 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그냥 특정 단체의 가이드 같은 게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각자의 베스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40 하겠습니다. 목표하는 혈중 농도. 40 정도까지는 가자. 저는 혈중 농도보다는 매번 혈중 농도를 재지는 않으니까 먹는 영양제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어떤 용량, 고용량을 활용하시던 간에 네. 저는 3개월 이후부터는 1000에서 2000을 맞춰서 그냥 유지하는 그런 방향이 제일 좋지 않을까. 수치는 얘기 안 하세요, 왜? 혈중 농도 말씀이시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맞추면은 30에서 40 사이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스맨 약사님은 몇이었죠? 저는 40이야? 30이 베스트라고 30? 생각하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당연히 또 높아야 돼요. 35에서 45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사님은 저도 한 40 정도? 40 정도? 그러려면 이제 명훈 학생처럼 수치를 말씀드리려면 하루에 한 2000 정도 먹어야 2000 되고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4000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 맞으라고 하는데 칸펜에서 좋다 나는. 너무 편한데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는 것도 침수증이 생기니까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한데 경구로 먹는다고 했더니 뭐 병원에서는 주사가 훨씬 나아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나아요? 근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빵 비타민 D를 넣었을 때 오히려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부 있어요. 네. 이게 비타민 D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근육세포의 칼슘 신호 체계에 좀 교란을 줬을 수 있다.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네. 가격도 비싸고 사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일부 있어서 어렵지 않다면 저는 데일리 경구를 더 추천드려요. 제일 그냥 합리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결핍이 떴어, 내 수치가. 그러면은 주사를 맞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왔어. 그럼 그 이후부터는 사실 주사를 급하게 맞을 필요 없고 경구로 그냥 그냥 섭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 D와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단위씩 먹고 있는데 어제 깜빡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깜빡했어. 네. 내일 좀 더 늘려서 먹어도 되지 않나요? 매일 먹는 거에 대한 번거로움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경구로 먹는 게 또 메리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거의 모든 연구들이 간헐 섭취 고용량 그리고 매일 섭취 저용량 비교하면 거의 모든 연구에서 매일 섭취 저용량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야 영양제 좋아하니까 그렇게 챙겨 먹지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도 고용량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사람에 따라서. 그쵸, 그쵸. 예, 아예 그렇게라도 안 먹을 섭취하는 게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리고 뭔가 챙겨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 병원 가서 관리 받으시면서 한 번에 예. 주사 맞는 것도 이득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위절제 하시거나 이런 위장관 흡수율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도 그쵸. 그런 경우는 주사를 맞아요. 근데 이게 비타민 D가 진짜 용량이 작잖아요. 근데 그 먹고 배 아프신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진짜요? 오. 아니, 그게 그 위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먹고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은 뭐 맞아야죠.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아까 가이드에서 혈액 검사할 필요 없다고 나왔는데 혈액 검사를 하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나? 그냥 일단 시도하는 게 낫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1000에서 2000단위 그냥 드시라고 합니다. 어차피 확률상 낮을 확률이 높으니까 드시고 먹어도 사실 손해볼 게 없다. 이득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는 검사를 굳이 받지 마시고 그냥 먹는 거 합산해가지고 1000에서 2000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채워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단일로 따로 챙기느냐 요거는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칼마디나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종합 비타민이나 거기에 요즘에는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 섭취하는 거는 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칼슘 자체를 흡수율 높이기 위함이든 다른 또 이유에 의해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에서 2000 정도 매일 섭취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뭐 결핍 우려가 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생선 절대 안 먹고 야외 활동 안 하는 분들은 3개월 정도는 한 4천 정도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1,000, 2,000으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 다? 처음 먹는다? 그러면 일단 4,000으로 시작하라고요. 왜냐면 20 안 되는 사람이 6, 70, 30 안 되는 사람이 90%니까 사실 안 먹어왔다? 그럼 거의 낮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먹으면 그냥 검사 없이 4,000 한 두세 달 먹고 이후에 2,000으로 줄이셔라. 그러니까 저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건강에 상위 10%는 애들 자신 있냐고 말씀드리고 아,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 상위 10%면 안 드셔도 되겠는데 자신 없으시면 그냥 드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 D 섭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안 되죠. 200이 안 돼요. 아. 200 단위가 안 나와요. 맞아요. 일반적인 식사 한 끼 먹어도. 음.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햇빛을 쬐거나 결론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생활 습관 바꿔가지고는 사실 채워지기가 힘듭니다. 아마 2,000IU 먹으려면 우유 8리터 먹어야 되나 그럴 거예요. 아하. 엄청 많이 먹어요. 연어로 먹으면 600g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매일 먹어야 되던데요? 연어 600 매일. 네. 늦게해서 못 먹어요. 네네. 거의 한 접시씩 먹어야 되거든요, 거의. 예. 팩트 체크를 하나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고 채워줄수록 이득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유산균을 먹어도 우울증에 좋다고 하고 마그네슘 다 좋다고 하는데 비타민 D는 좀 유의미한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해진다는 팩트라서 이제 아, 우울한 분들은 아마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한 편일 거예요. 예, 아마 그냥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울한 사람한테 비타민 D를 정상 수치로 돌려놨을 때 우울증이 사라지냐는 또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어갖고. 근데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크죠.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우울한 건 맞고, 근데 채워준다고 해서 그 우울한 게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냐는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근데 우울감이 온 분들이 네. 우울증이나 실제로 진단이 됐거나 우울감이 왔는 분들이 비타민 D를 섭취한다고 그게 사라지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사실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럼 비타민 D를 권장하냐 했을 때 저는 무조건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울감이 있는 분들은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비타민 D 결핍 더 악화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있을수록 내가 활동 같은 걸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부가적으로 다른 건강상의 목적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적극 챙기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들약 내용이 참 길었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장해 두시고 보시면은 두고두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저장하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여기서 하지 못하는 많은 얘기를 멤버십 영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